공급엔 차질이 없고 네. 투기는 건절하겠다. 네. 이사 공공주도 대책 같은 경우는 추동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뭐 투기를 건절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투기가 도대체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교원 건국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미 많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시장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국토부 장관도 바뀌고 서울시장도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분이 바뀌었는데요. 이 두 분의 교체 영향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먼저 뭐 큰 영향이 없는 네. 국토부 장관님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새로운 것 하기에는 정권이 너무 짧게 남아 있고 기존 하던 것들을 어떻게 마무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얘기가 공급엔 차질이 없고 네. 이제 투기는 건절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하나 궁금한 게 이 국토부 장관께서 그 전에 부동산이랑 별로 인연이 없던 분이었거든요. 이것도 예, 좀 비슷한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재부 출신이고 예. 국무조정실이니까 국무조정실이면 이제 전 부처를 이렇게 널리 아우르는 그렇죠. 부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그 새로운 것 해서 뭐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부처 전체 또는 이제 행정부 전체 그리고 지자체와의 조율 이런 것들에 조금 방점을 찍은 게 아니냐라 보여집니다. 네.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 계속 이어가면은 예. 그분이 이제 목표로 내세운 게 공급의 차질 없음하고 네. 투기 근절을 했습니다. 공급의 차질 없음이라는 그 부분은 아마 이사 대책, 예. 2월 4일 공공주도의 뭐 주택 공급 대책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사 공공주도 대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추동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민간 주도로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공 주도를 검토하고 있던 단지들도 이제는 뭐 민간 주도로 돌아서겠다. 이런 단지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제 공공 재개발, 뭐 쪽방 강제 수용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좀 안 좋기 예,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 대신 이제 두 번째로 하니까 투기 건절 이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정부의 기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에 뭐 여당하고 그다음 부총리가 이제 조금 완화 기조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국토부 장관이 이 얘기를 한 거 보면은 큰 기조는 바뀌지 않고 조금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그렇게 좀 헷갈리는 게 예. 뭐 투기를 건절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투기가 도대체 뭐냐? 투기의 정의를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형법상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면 나쁜 놈이라서 벌을 주고 네. 근데 투기는 뭐가 투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뭐 국민들한테 그 옛날 국세연구원이 2000년대인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2년마다 옮기면서 계속 이렇게 값을 올려 네, 하는 네, 사람 네. 이 사람은 투기라고 보더라고. 그래요? 2년마다 이사 가면 투기예요? 2년마다 이상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들. 예. 근데 한 집을 20채 갖고 있는데 네.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 투기가 예. 아니라고 해요. 국민들. 기간의 문제군요, 이 투기라는 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이 근데 100채가 있다 20년 동안. 이건 아마 투기로 인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내로남불형인데 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네. 투기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있는 한은 뭐 뭔가 또 마녀 사랑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냐라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은 공공주도를 뭐 완전히 반대한다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렇죠. 그 민간 주도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이제 공공주도를 하게 되면은 공공한테 땅을 뺏기는 대신에 뭐 용적률을 많이 주고 빨리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민간한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지를 준 거죠. 네. 그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자기들이 기껏 83만 원으로 공급하겠다. 뭐 3080 플랜. 83만 원도 보게 되면은 26만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공급 추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부 발표문을 보게 되면은 공급 계획이 아니고 표에 보면은 공급 추계라고 되어 있어요, 표가. 계획이랑 추계랑은 뭐가 다릅니까? 계획은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수용해서 개발하겠다는 거고 네. 추계는 민간이 이만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우리한테 들어올 거야. 예상하는 거군요.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허수네요, 허수.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많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추계는 항상 틀리거든요. 네. 추계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불안한 계획을 만들어낸 거죠.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만 뭐 한 3천호 뭐 그 정도 공공택지 개발하는 거 그것만 공급 계획이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 뭐 작년 재작년에 공급 계획도 보게 되면은 무슨 주민자치센터에 건물을 올려가지고 뭐 100개를 집으면 100채를 넣고 이런 것들이 공급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사 대책은 공급 추계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물량이 줄어들고 네. 오세훈 씨표 물량은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전체 물량이 늘까요, 줄까요? 그렇죠. 올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수님. 근데 최악의 경우는 예.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오세훈 시장 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같이 좀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이 불편해하고 또 서울의 주택이 부족한 길이 가야 된다. 갈등인데 이 둘 싸움하다가 공공은 오세훈 시장 때문에 공공 사업이 무산되고 야. 민간 사업은 국가에서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규제 완화 이런 걸 뭉개고 예. 그러면 공공 민간 물량이 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집값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정부나 중앙 정부나 시장님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겠죠. 이 오세훈 시장의 영향을 두고도 이제 조금 의견이 엇갈리던데요. 1년 남은 상황 그리고 이제 시의회가 민주당 출신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뭐 얼마나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꽤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거에도 가깝다고 보시나요? 먼저 기간의 문제가 있는데 1년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네. 본인이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은 네. 1년 동안 뭐 36만 원 인허가 하다 보면 아마 난장판이 될 겁니다. 서울시가 뭐 주택이 300만 채 조금 더 되는데 10% 가까이 다 인허가 주면은 아마 갑자기 전세 난민으로 다 바뀌고 뭐 떠돌아다니고 저 쫓겨났다가 갑자기 또 툭 들어오고 시장 충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허가인데 억울하게 인허가가 지연된 것들 네. 그건 바로 풀어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 단지는 뭐 갑자기 인허가 잘 진행하다가 집창촌 시설을 보존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삐쳐가지고 이제 스톱해 있거든요. 청량리 아닙니까 거기? 뭐 미아리도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단지는 법에 없습니다. 그냥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제현상 설계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네? 국제현상 공모 아 설계라. 국제연상 공모 설계. 그 네. 공무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난 그런 것들을 하는지 참 그건 뭐 주로 독재 국가에서 이렇게 지시할 때 하는 예. 것들이거든요. 법에도 없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이런 거 안 주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어떤 거는 뭐 아파트 한 동을 남겨야 된다. 네. 그 아파트가 어디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왜 꼭 그 단지에 남겨야 되는지, 뜯어가지고 박물관에 남기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초단기적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는 이제 뭐 풀 수 있는 게 1년 안에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너무 많이 풀면 시장 충격이 크고 너무 적게 풀면 또 요거도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 많이 풀면 아마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예.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물량을 조절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제발 뭐 많이 풀고 그런 거 말고 한 1년 동안 급한 건 좀 풀어주지만은 어떤 큰 원칙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시장의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뭐 층수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층, 저기는 30층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왜 우리는 30층이고 여기는 50층이야? 물어보면 궁색해요. 기준이 없는 거죠? 예, 서울시가 35층 얘기할 때도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 뭐 이 정도 근거였습니다. 뭐 과거에 그러면 왜 조선시대 근거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니까 그런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 도시계획 그 의사결정 구조로는 물량을 감당 못할 겁니다. 민간 네. 규제할 수 있는 영향도 안 되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할 거냐. 지금 이제 특별한 몇 군데는 뭐 혜택을 많이 줘서 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지금의 도시계획 결정하는 걸 하겠냐? 거의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나중에 특혜 시비로 감옥 갈 수도 그렇죠. 예. 있거든요. 무시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징적이고 파급효가 큰 데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고 이러한 것들을 원칙하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만 해도 1년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뭐 1년 동안 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서울시 의회가 방해를 하면 못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답니다. 35층은 뭐 35층 규제 서울시장이 그냥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능하죠. 근데 그죠? 다만 이제 주민들 불만이 폭증할 텐데
어디는 30층 어디는 50층 이러면은 그게 이제 원칙과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고 용적률 완화 뭐 지금 조례상으로 규제가 돼 있죠. 근데 왜 그 용도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 완화 안 됩니다.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럼 준주거지역 바꾸겠습니다. 준주거지역 바꾸면은 그냥 용적률이 그렇죠. 막 400%, 기본이 600%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냥 막 바꿔주면 이제 난장판이 될 그렇죠. 텐데 지금 이 의회에서 반대하든 못하든 서울시장은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 재건축을 준비한 단지 중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그러니까 용도구역을 높여줄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나올까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시의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준주거지역 바꿔주고 아니면 상업지역 바꿔줘서 7,000% 가고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근데 뭐 최종 목적이 뭐 한 50층에 용적률 300%다. 근데 시의회가 반대하니까 그럼 뭐 상업지역 바꿔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또 새로운 지구단위기에 규제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많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지금 현상에만 묶여가지고 한다 그렇게 보면 좀 없겠지만은 많다. 그리고 네. 또 숨겨진 것 중에 하나가 기부 체납이 있습니다. 기부 체납은 법에 의해서 뭐 개발 부담금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파트를 뭐 지방에서 지을 때는 뭐 공원 10%만 내면 되는데 서울은 20% 내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더 많은 공공기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풀면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럼 진짜 앞으로 재건축 가격이 더 오르는 건가요? 근데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게 많다는 네. 거고 실질적으로 푸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음아파트 용적률 700% 주고 뭐 150층 지으면 아마 뭐 폭동이 난리 일어납니다. 날 것 같은데요. 폭동이 그죠?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몇 층으로 하고 몇 프로를 풀어주고 그다음 순서도 정해야 됩니다. 갑자기 쏠리면은 그렇죠. 거의 뭐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전세 대란, 그다음 입주 대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마어마한 작업이라 보여져요. 1년으로 부족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약하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그 우리 뭐 중앙 정부하고의 관계는 적어도 이제 공공주도하는 거 그걸 너무 깨지도 말고 공공주도 몇 개 이렇게 좀 가시적 성과가 나고 네. 난 민간주도도 가시적 성과가 나게 둘이서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빨리 물량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깨하는 게 목표다. 네. 그런 인식을 같이 하면은 저는 뭐 두 분들도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사실 그동안 집값이 고점이다 이런 네. 얘기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최근 한 1년간 그죠? 아니요, 한 2년 넘었죠. 2년 넘었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이 그렇죠, 부족할 경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교수님이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실 때 이 향후 집값 어떻게 될지 좀 견해가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정일반 똑같은 게 결국은 오른다예요, 항상. 네. 항상 이제 결국은 오른다는데 이제 기자분들께서 단기가 중요해요, 단기가. 기자분들께서는 올해 항상 그렇죠. 하반기 네.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최근 한 2년간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올해는 맞힐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요? 이제 조정을 봤거든요. 특히 작년은 상반기까지 조정 보이다가 임대차 3법 통과하니까 갑자기 폭등해서 또 틀려버렸는데 네. 그래서 하도 틀려가지고 올해는 이제 뭐 약간 강보합 정도 네. 한 1에서 3% 지수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수정을 했는데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표로 민간이 개발 호재로 인식하고 올라가는 것들이 들썩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는데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떤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사람들 인식에 네. 너무 비싸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뭐 평당 1억 5천까지 바로 찍어야 되느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펀더멘탈이 너무 약하고 경제 같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긴 하겠지만은 과거의 개발 호재를 인식했을 때처럼 단계별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좀 작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그래서 들썩하고 좀 멈추는 정도.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올랐잖아요. 여름부터. 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덜썩하고 이렇게 좀 쉬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제 덜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눈치 보기나 그렇게 되고 이제 확실한 거는 한 3, 4년 지나면은 가격 조정은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올 것 같으세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도시 입주죠. 신도시 입주. 신도시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지금 3기 신도시 추가보다도 네. 서울 시내도 공급하고 외곽에도 공급하면은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시죠? 그렇죠. 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오세훈표 뭐 재건축 재개발 예. 공급이 되면은 그거 다 3, 4년 지나면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또 충격이 올 겁니다. 서울시 안쪽, 바깥쪽 양쪽에서 공급이 터지니까 어느 정도의 충격일 것 같으세요 그때는? 저는 200만 원 공급했을 때 우리가 그 전해 네. 서울 아파트가 대략 한 35% 올랐거든요. 그 전해. 전해. 근데 입주 첫 해에 마이너스 5%로 돌았습니다. 플러스 35에서 마이너스 5로 네. 40% 떨어진 거예요. 네. 상승률로 보면은. 근데 그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이너스로는 확실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게 한 번 하락기를 타면 이것 또한 3, 4년 가나요? 꽤 갑니다. 계속 입주를 하잖아요. 계속 입주가 되거든요. 입주가 뭐 한 해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해부터 뭐 한 몇만 원씩 계속 입주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 시내도 그렇게 돼요. 만약 오세훈 표가 공급이 될 경우에 네. 그럼 서울도 공급이 계속 터지고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권역 서울 한 4개 권역 나누거든요. 그때 이제 뭐 짧게는 8개 권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때 한 10,000호만 터져주면은 주변이 한 6개월은 초토화돼요. 오 그래요. 10,000호만. 근데 이제 한 7, 8만 원씩 계속 매년 터져주면은 아마 충격이 좀 오래 갈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가격 안정화 그리고 마이너스로 돌아서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91년부터 200만 원 입주가 있었거든요. 일기 신도시죠? 예. 입주하고 나서 첫 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뭐 한 마이너스 1%, 뭐 한 1%, 마이너스 0, 뭐 1%, 0% 이렇게 가다가 IMF로 한 방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큼 공급 물량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그게 이제 한 3, 4년 뒤에 다가올 일이다. 그렇군요. 근데 좀 더 나쁜 소리 할까요? 네, 좀 해주세요. 더 나쁜 소리 뭔가 하면은 그 인구 감소 같은 효과 있잖아요. 특히 이제 베이비 부모가 있잖아요. 네. 베이비 부모가 이제 집을 이렇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늙으면은. 그래서 베이비 부모는 55년에서 63년생을 얘기하는데 55년생이 25년쯤 되면은 70이 되죠. 70대 초중반부터 이제 집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 그때부터 던지시나요? 네, 보통 이렇게 집을 던지면 누가 받아주느냐? 에코 부모라고 메아리 부모가 있어요. 베이비 부모 이만큼 부모가 있으면은 이 그들의 사람들이 자식들도? 애를 많이 낳으니까 네. 이만큼 있어서 던지면 이 친구들이 받아주는데 우리는 인구 사회학하는 사람은 이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약하군요, 굉장히. 아주 작아요. 그때 뭐 낳는 대로 놓다가 뭐 폐가 망신한다, 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예. 이랬잖아, 막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던지는 시기도 그 후부터 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하락 감정이 조금 세질 수도 있다. 그건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나왔거든요.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20대, 30대 젊은 부부를 위한 물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점을 쌓던 청약 준비하는 40대 분들이 굉장히 섭섭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동산 학 관점에서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뭐 도시공학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건데 도시계획할 때 어떤 특정 연령층이 모여 있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슈는 제너레이션 믹스라는 게 아주 큰 이슈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세대하고 신혼부부 같이 살면은 네. 할아버지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이제 애기를 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보완적인 게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믹스는 제법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좀 좋지 않은 것들이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근데 또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애를 좀 많이 놓고 인구도 조금 뭐 감소하는 폭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게 맞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혜택을 늘려가지고 실제 결혼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놓았냐는 문제예요. 지금 결과만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다르죠. 출산율이 계속 급감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도 급감하고 정부에서 정책이 그리고 이런 집안치 준다 해서 신혼부부가 과연 돌았을까 이것 따라하면 안 하겠지만은 이게 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입장에서 보면 신혼부부들이 저기 신도시 물론 뭐 지하철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데보다는 도심 가까운 데를 좋아해요. 도심 가까운 데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쪽으로 다 몰아넣는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아, 그렇군요. 근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신혼부부들은 좀 관심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워낙 지금 뭐 시내에서는 못 사고 네. 집을 못 사게 하니까 이제 거기라도 사야겠다. 거의 뭐 공포 패닉 바이에 그렇죠. 가까운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지났을 때도 과연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지금 뭐 좀 인기 없는 신도시에 한 30년 지나 보니까 집값이 신통산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한테 너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몰아주는 게 원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있고. 근데 사실 이 패닉 바잉은 사실 이 젊은 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나이 드신 그렇죠. 분들 나이 하죠. 드신 분들 문제고 저는 이제 40대 초반인데 제 친구들도 아직까지 무주택자인 친구들은 정말 신도시 이거 청약을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럼 만약에 이제 교수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번에 3기 신도시 기회가 좀 줄더라도 조금 기다리다가 3, 4년 뒤에 조정이 시작되면 그때 사는 전략 이것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굉장히 좋은 그 전략이라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거의 뭐 어깨 끝이나 뭐 이쯤 돼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엔 확실하게 어깨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 사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근데 좀 전에 이제 신혼부부하고 40대 이제 좀 소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대나 50대 이분들 뭐 한 10평 20평에 있다가 자기 집 한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렇게 배제하는 게 맞냐. 일단 뭐 처음부터 잘못한 거는 처음부터 물량을 계속 공급했으면 이 정도 문제가 그렇죠. 안 나와요. 네. 계속 공급 안 하다가 막 갑자기 하려니까 뭐 이 친구부터 배려해주는데 그럼 나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 그런 것들도 저는 뭐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인구 비율 비슷하게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신혼부부들은 뭐 경쟁률이 턱도 없이 낮고 40대들은 거의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런 식으로 공급하겠다 시그널만 주면 되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또 온다 또 온다. 근데 지금까지 공급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죠. 하다가 갑자기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